안녕하세요. 전주고등학교 교사 강승현입니다. 한 주 등교 개학을 지나서 다시 온라인 수업이 되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학생 여러분들이 올린 학습지를 통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 주도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듭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알아야 이번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도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영상을 그래서 잘 남겨놓았으니까 혹시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은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 비공개 댓글을 이용해서 질문을 주시면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힘내서 달려봅시다. 파이팅! 이번 주 배울 내용은 이형보례라는 개념과 훈민정음 청제 때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쓰지 않는 문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형보례의 개념은 저번 4차시 성조에서 입성과 관련되어 있으니 여러분들 입성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오늘 배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학습 내용은 두 가지 이형보례와 소실 문자입니다. 첫 번째 이형보례는 여린 히읗으로 리을을 보충한다는 것인데 이형보례의 뜻과 왜 이러한 개념이 생겼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예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여린 히읗, 옛니응, 아래와 같은 문자들은 언제부터 문헌에서 사라졌는지 그리고 그 문자가 포함된 단어를 비교해보면서 이 변천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특징이 있다면 특징까지 살펴보는 것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형보례입니다. 먼저 이형보례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영으로서 레를 보충한다 라는 뜻입니다. 원래 여기에 영은 여기 여린 히읗을 말하고요. 레는 리을을 얘기합니다. 그럼 리을을 보충하기 위해 왜 여린 히읗을 쓰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아래에 나와 있듯이 이 이형보례는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동국정운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동국정운은 당시 조선의 한자음을 중국의 원음에 가깝게 한자음을 정리한 것이죠. 왜 이런 개념이 나왔는지 조금 감이 오나요? 그렇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사용하던 한자음을 중국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이 개념이 왜 나왔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세 가지의 한자를 아나요? 첫 번째 글자와 두 번째 글자는 좀 쉬운 글자니까 아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 세 번째 글자는 아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모르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한자들의 뜻은 써놓았는데 한자음은 아직 써놓지 않았죠? 그럼 한자음까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월, 두 번째 글자는 불, 세 번째 글자는 절입니다. 이 세 글자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대로 이 세 한자음의 종성, 다시 말하면 받침이 전부 다 이렇게 리을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자음을 표시할 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 중국의 발음은 우리나라에서 리을로 끝나는 한자음은 모두 티, 조금 쉽게 말하면 디귿으로 끝나는 것과 같이 빨리 끝나는 소리로 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에서는 입성으로 났다는 소리죠. 그래서 한자음에서 이렇게 리을로 끝나는 한자음은 이렇게 리을 옆에 여린 히읗을 붙여서 입성임을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월, 불, 절처럼 빨리 끝나는 표시를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형보례의 목적입니다. 정리하면 이형보례란 한자음이 리을로 끝나는 한자만입니다. 고유어에선 아니고요. 한자의 경우 여린 히읗을 보충하여 리을 여린 히읗으로 적어서 입성임을 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이형보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소실 문자들입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소실 문자는 여린 히읗, 반치음, 옛니응, 순경음 비읍, 아래아 이렇게 5가지 글자를 볼 것이고요. 이것 말고도 실제로는 소실 문자는 더 있습니다. 쌍히읗이라든지 쌍이응이나 쌍니응 같은 것도 있지만 문헌상에 나온 예가 이런 것들은 극히 드물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서 말한 5글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린 히읗입니다. 이 글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후음의 기본자 이응에서 가액한 글자로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 28자 안에 들어가지요. 여기서 훈민정음 28자는 자음에서 상형의 원리로 만든 기본자, 그리고 가획자, 이체자와
그 모음에서 기본자, 초줄자, 제줄자를 말합니다. 이 여린 이웃은 28자 안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글자는 제일 먼저 사라졌습니다. 세종이 만들었는데 아들인 세조 이후에 사라졌으니 정말 빨리 문헌상에서 사라진 것이죠. 변화 과정도 그냥 깔끔하게 원래 없었던 글자인 듯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동국정운, 즉 한자음에서 소리로 인정했지만 국어, 우리말에서는 이것을 소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글자는 훈민정음 초성 17자에 들어가긴 하지만 우리말에는 잘 쓰이지 않았고 한자어에만 주로 쓰였죠. 그렇다고 해서 고유어에서 아예 안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쓰이긴 쓰였는데 용언의 관형사형, 예를 들면 갈, 길이라고 했을 때 가다라는 용언을 가지고 이렇게 길을 꾸미고 싶을 때는 이렇게 리을이라는 관형사형 어미를 쓰잖아요. 중세 때는 이렇게 관형사형을 쓸 때 여린 히읗이 나타나는데 이 여린 히읗이 이렇게 된소리 부호 혹은 절음 부호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설명만 보면 감이 잘 안 오죠. 그래서 예를 준비했습니다. 예를 보시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할 세종 어제 훈민정음입니다. 여기에 여린 히읗이 쓰인 것을 표시해봤습니다. 이렇게 이 글에서는 총 5번이 쓰였습니다. 먼저 우리 특징 중에 보았던 이게 한자음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한자어에서는 음과 안에서 여린 히읗이 쓰였네요. 그런데 이렇게 초성에 여린 히읗이 쓰인 예는 고유어 중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초성에 쓰일 때는 한자어만 쓰였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특징, 동국정운에서는 음운 단위로 취급했고 우리말에는 쓰이지 않고 한자음에서만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쓰인 곳이 3군데 있네요. 홀빼이셔도, 그리고 할 놈이 하니라, 마지막으로 할 따라민이라, 이렇게 3군데 쓰였는데요. 여기서 보면 모두 리을 여린 이웃이라고 하면서 모두 관형사형 어미로 사용했는데요. 먼저 홀빼이셔도 여기에서 여린 히읗은 된소리 부호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뒤에 초성을 보면 이렇게 비읍이 있죠? 이 비읍은 된소리가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사용한 여린 히읗은 된소리 부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게 되면 홀빼이셔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 놈이 하니라 에서는 여린 히읗 뒤에 보니까 니은이 나와 있네요. 니은은 된소리가 있었나요? 없었죠? 그래서 니은은 된소리로 발음할 수가 없으니 할, 놈이 하니라, 이렇게 읽으라는 절음부호, 다시 말하면 쉬었다가 발음해라 라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고유어 표기에서는 용언의 관형사형이 나타나긴 하는데 이는 된소리부호 혹은 절음부호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 할, 따라민이라 에서는 여린 히읗 뒤에 이미 시옷계 합영병서니까 된소리가 있네요. 그러니까 된소리 부호라고 생각하면 여린 히읗도 된소리, 시옷계 합영병서도 된소리니까 확실하게 된소리로 발음해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이미 시옷에 된소리 표시가 있으니까 절음부호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상황 모두 다 가능하겠네요. 실제로 우리 이 부분 연구하시는 우리 교수님들도 아직 논의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관형사형으로 사용될 때의 여린 히읗은 뒤에 시옷계 합영병서처럼 된소리 표시가 없거나 된소리가 있는 예사소리가 되어 있는 홀빼이셔도 같은 부분에서는 된소리 부호로, 아니면 여린 히읗 뒤에 된소리로 발음할 것이 없는 경우, 예를 들면 할, 놈이 하니라 같은 경우에는 절음부호로 본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지금 여기서 본 관형사형 어미 리을 여린 이웃은 아까 본 이형보레와 형태가 똑같이 생겼죠? 그런데 이형보레는 언제 쓴다고 했었죠?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리을로 끝나는 받침인 한자어에서 쓴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온 관형사형 어미와 상관이 있을까요? 아니죠.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점 여러분이 꼭 체크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소실문자 두 번째는 반치음입니다.
반치음은 훈민정음 28자 중에 이태자에 속했었죠. 반치음은 아까 여린히읗과 다르게 고유어에도 많이 활용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사용을 해서 임진왜란 이전까지 문헌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치음은 변화 과정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서울 경기권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준어에서는 반치음이 이렇게 깔끔하게 탈락되어 없어지는데, 일부 방언에서는 반치음이 이렇게 시옷으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로 가세는 가사이로 다시 가아이 그리고 가의로 변해서 현재 가위로 된 것을 볼 때 반치음은 탈락되었다고 보기도 하는데, 일부 방언에서는 가세로 발음하여 반치음이 시옷으로 남아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아마 전북권에서 계속 사셨던 부모님께 혹시 사투리인데 가세에 대해서 뭔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아마 가위라고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희 할머니도 가세라고 하셨거든요. 좀 더 보편적인 예를 들면 예전에 무를 무즈라고 했는데 서울 경기권에서는 무우라고 하고요. 그래서 현재 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사투리로 혹시 무수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표준화와 방언에서 변화 과정이 살짝 다릅니다. 이 반치음의 특징으로는 시옷과 대립되는 유성 마찰음이다 라고 했는데, 일단 시옷은 마찰음이지만 무성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성대가 떨리지 않는데 이 반치음은 유성, 성대가 떨리는 마찰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형식, 형태소 같은 기능이 있지 않는 이상 울림소리 사이에서는 시옷이 나오지 않고 반치음이 나오고요. 시옷이 나오는 곳에서는 반치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립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곳에서 시옷이 나오면 반치음이 나오지 않고 반치음이 나오는 곳에서는 시옷이 나오지 않는다 라는 것이 바로 대립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관련된 예로 두 가지 예를 아래에 써봤는데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시옷 불규칙도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이렇게 불규칙으로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불규칙으로 있는 것이죠. 원래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규칙은 벗다에서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의 어 같은 것이 와도 그대로 버서가 되지요. 이렇게 시옷이 그대로 나와야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짓다의 예처럼 갑자기 현대국어에서는 반치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시옷이 없어졌지만 당시 중세국어에서는 지저로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세 때 규칙적으로 활용하는 용언들은 대체로 현재에도 규칙으로, 중세 때 불규칙으로 활용하는 용언들은 대체로 현재에도 불규칙으로 활용을 합니다. 대체로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예외도 있단 말인데 예외까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라질훔 이라는 합성어는 나라와 일훔 이라는 두 말이 합쳐져서 합성어가 된 말입니다. 원래 합성어를 만들 때 중세국어에서는 거의 사이 시옷을 사용해 합성어를 만드는데 나라에서 라가 모음으로 끝나고 일훔에서 이가 모음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음 사이, 위에 설명으로 하면 울림소리 사이에 있기 때문에 반치음으로 바꿔서 사이 소리를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이렇게 대립된다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치음을 정리할 때 울림소리 사이에서 반치음을 사용한다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옛니응입니다. 옛니응도 마찬가지로 훈민정음 28자 중 이태자에 들어가 있는 문자지요. 이것도 반치음과 비슷하게 임진왜란 이후 문헌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임란 이후에 소멸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옛니응은 동국정운에서 이상적인 한자음, 즉 초성, 중성, 종성이 모두 있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그냥 이응과 구분해서 사용한다고 설명했는데, 가면 갈수록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는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한 여린히읗이나 옛니응도 사라지는 것을 보면
자연스러운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점차 동국정운식으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굳이 옛니은과 그냥 이응을 구분해서 사용할 이유가 없어졌겠죠. 그래서 변화 과정은 더 편하게 그냥 이응으로 사용했다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 옛니응의 특징은 현대국어 이응의 발음은 종성에서만 나오는데 중세국어에서는 아래 보시는 예와 같이 이, 이처럼 초성에서도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의 발음은 종성처럼 이 하고 소리를 냈는데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비슷한 발음을 찾아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블랙핑크의 휘파람입니다. 여기서 하고 발음하는 것이 이 옛니응을 초성에서 발음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옛니응은 현재 이응으로 쓰고 있고 중세 때는 초성에도 사용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소실문자 그 네 번째네요. 네 번째 문자는 아래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번에 설명했던 대로 아래아는 아와 오의 중간 발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죠. 우리 문헌에서 이 아래아가 없어진 것은 1933년 다시 말하면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아래아를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그 전까지 표기에서 계속 사용을 한 것이죠. 우리 한국사 시간에 볼 수 있는 독립신문이라거나 일제강점기 초반의 신문을 보면 아래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없어졌느냐? 이미 18세기 초에 소리가 먼저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발음을 하지 않고 이미 아나 혹은 우라고 발음을 많이 했기 때문에 1933년 조선어학회에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내면서 표기에서도 아래아를 없앤 것이죠. 그래서 아래아는 표기와 소리가 사라진 시기가 다르니까 잘 정리해 두시고요. 변화 과정은 먼저 이렇게 16세기 이후에 이음절 이하, 그러니까 첫 음절이 아닌 두 번째 음절부터 나와 있는 아래아가 으나 우로 변화했습니다. 먼저 마잠의 예입니다. 먼저 아래아보다 반체음이 먼저 없어졌으니까 마암이 됐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음절부터 바뀌어야 하니까 마음으로, 현재는 아래에서 설명할 첫 번째 음절에서 아로 변해서 현재 마음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래아가 으로 변한 예고요. 두 번째는 아자입니다. 먼저 반치음이 사라져야겠죠. 그 다음은 아래아가 우로 변해서 지금의 형과 아우 할 때 아우가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 더 흘러 18세기 이후에는 이제 첫 음절에서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타는 말은 지금처럼 말이 되었고, 전과 마음과 비슷하게 가르치다 또 먼저 두 번째 음절부터 변화해서 가르치다, 그리고 첫 번째 음절도 변화하여 지금의 가르치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아를 정리할 때 소멸시기와 변화 과정이 각각 따로 있으니까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은 순경음 비읍입니다. 다른 말로 비읍 순경음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 글자는 저번 연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순경음인 미음 순경음, 피읍 순경음, 쌍비읍 순경음과는 달리 고유어에서 비읍 순경음을 사용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앞의 문자들과 마찬가지로 현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문자는 연서니까 당연히 비읍 아래에 이응을 쓰는 문자이기 때문에 훈민정음 28자인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여러분들 체크하셔야겠고요. 이전에 배운 반치음과 마찬가지로 울림소리 사이에 비읍이 올 경우에 순경음 비읍으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아까 반치음은 울림소리 사이에 시옷이 올 경우에 불규칙적으로 반치음으로 변한다고 했었죠. 이전과 매우 유사합니다. 먼저 울림소리 사이에 글월, 문 할 때 글월입니다. 이것은 예전에 글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변화 과정에서 이 순경음 비읍이 오나 우로 변했으니까 한번 써보면 글발에서 순경음 비읍이 오나 우로 변했으니까 오로 변했으면 글왈이 되겠죠. 그런데 순경음 비읍이 없어지면서 글왈과 글월이 공존하다가 18세기 이후 글월로 정착하면서 지금의 글월이 되었습니다. 이 예는 아래에 비읍 불규칙 용언에도 있습니다. 불규칙 용언은 아까도 말했듯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에 참고로 써놓은 것처럼 예전에 규칙으로 활용한 것은 지금도 거의 규칙 활용으로 되고요. 중세 때 불규칙이었던 것은 지금도 거의 불규칙으로 대응합니다. 그런데 여기 비읍순경음이 나와 있는 곳은 거의 울림소리 사이에서 나타납니다. 돕다와 어말 어미 아가 붙었더니 이 오와 아 사이에 비읍이 끼게 되겠죠. 그래서 순경음 이렇게 비읍으로 바뀌어서 불규칙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이라면 어떤 이유든 여기 아래 나와 있는 이렇게 자바처럼 그냥 비읍으로 되어야 하는데 말이죠. 나중에 이것은 순경음 비읍이 오우로 변화하니까 지금의 도와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경음 비읍을 정리하면 울림소리 사이에 주로 나타나고 시간이 지나 오나 우로 변화하였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할까요? 오늘은 이형보래와 소실문자 5가지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이형보래는 리을로 끝나는 한자의 경우에 여린 히읗을 보충해서 입성임을 나타내는 것이었죠. 고유어가 아니고 반드시 한자어일 때 나타나는 개념이라는 것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여린 히읗은 한자음 초성에서 사용하고 고유어에서는 뒤에 자음에 따라 된소리 부호 혹은 절음 부호로 된다는 것. 그리고 반치음은 울림소리 사이에 시옷과 대립된다는 것과 표준어와 방언에서 변화 과정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옛니응은 음절의 첫 소리에도 나타나는데 이때도 받침의 소리로 실현되었죠. 그리고 아래하는 소멸 시기가 표기와 소리가 다르다는 점과 시대에 따라서 두 번째 음절 이하에 있는 아래아가 먼저 사라지고 그리고 첫 음절에 있는 아래아가 사라졌다는 것. 마지막으로 순경음 비읍은 반치음과 마찬가지로 울림소리 사이에서 주로 출현하고 오나 우로 변화했다는 것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오랜만에 중세국어를 하기도 하고 조금 여러분들에게 생소한 개념이라 힘든 점도 있었을 텐데요. 학습지에 정리하면서 개념을 잘 익혀두시고 모르는 것은 바로바로 댓글을 이용하여 궁금증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